블로기를 해주셔서 제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좀 웃기긴 하죠. 네. 예뻐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유도한 겁니다. 생각 10주년이 되었고 10주년이 되어서 좀 특별한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10주년 준비 모임을 꾸려서 이제 그 안에서 나온 얘기가 우바씨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해주신 분께서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김금수 개락당 대표님이시고요. 오래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생가에서 가장 오래된 독서 모임 골목 독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금수입니다. 예. 제가 책방에 처음 온 게 2019년이었습니다. 예, 2019년에 책방에 처음 왔는데 그때 와서 책방을 보니까 이래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발만 한쪽 담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 망하고 지금까지 와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그래서 안 망하고 앞으로도 10년 더 해서 20주년 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주년 이제 해마다 이때쯤 생가 생일잔치를 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이제 10주년이고 어떤 좀 색다르게 좀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저기 생가를 이렇게 안 망하고 이끌어온 거는 물론 여기 생가의 책방지기님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같이 한 발짝 발 담그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안 망하고 이렇게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와서 이제 오시는 분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 발만 한쪽 담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기획하게 되었고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반신반의하며 공지를 냈는데 무려 6분이나 자발적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6분 강연자로 오늘 모실 텐데요. 일단 큰 박수로 한번. 실은 그 15분이라는 짧은 거지만 강연자들한테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 이시지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니까 좀 많이 떨리는 자리인데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책방 오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책방에 문집을 투고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소개를 짧게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지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21살 이시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어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이제 이 우리가 바뀌는 시간 우바씨 강연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정말 너무 흥미롭다 하는 마음에 그냥 바로 승낙을 했었는데 이제 집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바뀌는 시간이고 그건데 나 지금 100세 인생 중에서 5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내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물론 뭐 각자에겐 각자의 삶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들어주십사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역시 조금 부끄러워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부터 계속 생각해오고 그리고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저와 나와 여러분을 뜻하는 겁니다. 나를 나답게 해주는 거는 타인이에요. 내가 있을 수 있는 건 타인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와 타인의 관계에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에 친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연 주제인 공동체 속 우정, 친구를 정의하는 우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친구는 또 무엇일까요? 저는 친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 별명이 부산동 라푼젤이었어요. 집에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간다고 부산동 라푼젤이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이 좀 과보호가 심하셔가지고 거의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그땐 또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맨날 그렇게 TV나 보면서 뭐 짱구, 스폰지밥, 뽀로로 막 이런 걸 보면서 뭐 소꿉놀이 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더 많은데, 그럴 때도 이제 TV를 보면서 쟤네는 지금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고 있는데 난 왜 친구들이랑 놀 수 없을까 하고 좀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슬퍼했던 그런 마음이 계속 떠오르네요. 우정은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친구 사이의 정을 뜻하거든요. 여기에서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말하고, 정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정이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이나 친근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아, 부끄러워. 그 친구가 사용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또래 관계라면은 더욱 그런 친구의 마음이, 우정이라는 게 좀 이렇게 나랑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우정이란 개념이 고대 시대 때부터 나름 논의가 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플라톤의 리시스라는 책이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의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뭐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아주 최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휴대폰에는 연락처란이 있잖아요. 연락처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직접 지금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런 연락처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한테 도움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은 뭐 또 슬플 때, 내가 슬플 때 오늘 좀 기분이 센치한데 한번 같이 술 마실래? 하고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명쯤은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유용성의 우정이란 거예요. 그 유용성의 우정은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
뭐 만약에 문이 고장났을 때 내 친구 중에 문을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걔를 불러가지고 문 좀 고쳐달라 이야기해주고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내 친구 중에 뭐 보험사가 있었는데 하면은 걔한테 물어봐서 막 1시간 동안 통화하고 뭐 그러는 친구들.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하는 그런 관계를 유용성의 우정이라고 해요. 물론 이런 우정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우정이 이제 즐거움의 우정, 두 번째인 즐거움의 우정이라고 하는데, 그 즐거움의 우정은 그냥 말 그대로 기분이 좋은 거. 내가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고, 뭐 이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모든 형태의 것들을 즐거움의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랑 친구랑 있을 때 즐겁지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의 친구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를 뜻하죠.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을.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우정은 우연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용성이 없고 즐겁지가 않으면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우리 연락처에 있을 때 연락처를 그냥 하나 지워버리듯이 쉽게. 아니면은 그냥 언젠가는 다시 필요해지고 다시 즐겁게 놀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계속 남겨두듯이. 그러면은 이거는 좀 너무 슬프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보고 하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지워버림으로써 관계가 끝난다고 하는 건 슬프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정, 이 세 번째 우정을 좋은 우정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그런 우정인 거죠. 이 좋은 우정은 미덕의 우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미덕의 우정은 착함, 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상호 존중과도 같은 존경의 마음으로서 친구를 바라보고, 상당히 오래 가면서 그리고 소수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우정을 뜻합니다. 내가 뭐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냥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친구랑 있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아도 괜찮고, 얘가 힘들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덕의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우정은 또 다른 나 자신으로서 친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좋음을 추구하는 우정이 인간의 최고 목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 있나 하고 연락처를 막 찾아보다가 실수로 제 지도 교수님한테 밤 10시에 전화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긴 했는데 교수님이 바로 또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딱 받았죠. 연락 받아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냥 알겠다 하고 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책방 강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고 계시거든요, 하는 걸.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대체 왜 실수로 전화를 했냐. 그래서 이런 연락처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찾다가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 그렇구나. 자긴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뭐 짧은 1분 정도 되는 통화를 했었는데 그건 정말 저한테는 긴 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실수로 연락을 한 게. 근데 이렇게 뭐 학생의 실수를 뭐 너그럽게 봐주시는 교수님을 바라보니까 나 나름 교수님이랑 친한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랑 교수님도 우정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유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상하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도 상하 관계가 있어서 우정이 안 어울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상하 관계가 없이 좌우평등 수평 관계를 우정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0주년이라는 기념 아래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고 10년 동안 매일 여기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우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친구.
물론 식구라는 예쁜 이름이 있다는 거를 제가 찾아보다가 발견했어요. 이미 식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약간 멋들어지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우정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제 우정은 정의고, 그리고 보통의 정의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속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린 전부 다 친구라고. 뭐 이렇게 사실 이상적인 친구에 관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또 사실 현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제 의견을 이야기해보자면은 또 현대에서 철학자들이 우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현대 사회는 너무 각박하다. 청첩장 보낼 때만 연락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랑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뉴스에서는 사건 사고 얘기만 보여주고, 아주 차가운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도 이거를 따뜻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따뜻함들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 따뜻함을 주는 거? 우리 수많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수많은 재난이나 재해 속에서도 상호 부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이 쓰러졌을 때 달려가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는 카메라로 조명을 해서 뉴스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혹은 바로 옆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런 관계를 우정이라고는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우정이라는 이름을 너무 붙이고 싶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배제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전부 열려있고, 그리고 함께 언제든 참여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엔 특히나 개인주의 사회가 많이 퍼져가지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현대의 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공동체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나를 고독에서 꺼내줄 수 있거든요. 가끔씩은 홀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 여기 이런 데 와가지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물론 유용성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서로의 선을 믿고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좋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는 함께 있음에 좋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회가 좀 친구를 만드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우정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한테 정의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정의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우린 이미 서로한테 다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좋은 걸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이러한 우정 없이는 지혜로운 사회가 불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친구 하나도 못 챙겨주는데 어떻게 사회를 챙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회 모두가 좀 친구를 만들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좀 평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우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행복에 이르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전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정이 가장 인간다운 표현이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정이란 게 단순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게 우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도 그런 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내기 전에 물론 개인적인 것도 좀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처음에 연락처를 떠올리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교수님께 실수 연락을 했던 것처럼 한번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러한 우정이 있었기에, 개인적인 우정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다 같이 공동체로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지금 이 공동체의 기반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연말이니까 한 번씩 다들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첫 강의를 아주 하이 퀄리티 강연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이시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첫 강의를 열어주신 이시지 양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와. 선생님이 예쁜 한번 해주셨고요. 이번에 여기 있는 멋진 옷 갈아입습니다. 네. 예, 두 번째 강의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쉽지 않은데, 그죠? 네. 네. 저도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나영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에 이시지 양께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10대, 20대가 비스혁명을 일으킨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같이 할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20살 제가 그때 보낸 다른 또 20살을 또 보는 것 같아서 비스혁명의 주인공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지금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알레르기도 심하고 해서 이제 짙은 안경을 꼈는데요.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 사람 왜 검은 거 너무 튀게 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조금 안경 보호차 이렇게 끼고 나왔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바시 강연을 제안받았을 때 무려 2번이나 추천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묵묵하고 또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좀 이 이야기를 또 풀어나갈 이제 열쇠말이 좀 필요해서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름답다라는 우연한 말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아름답다는 15세기의 이제 속보상절에 보면 내가 가장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아름다움이 결국 나라는 나다운 거라는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란 종식이 안 돼서 혼란스럽고 힘들고 톤탁하고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벌써 50인데요.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고 또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그 연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인생을 제가 제 나름대로 살아온 것 같고요. 저는 27년 차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우물을 팠는데요. 디자인 일이 정말 매력적이고 편집하는 그런 게 사람들을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 직업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이런 혼란스러움과 이런 아픔, 고통스러움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 소박한 가치를 꿈꾸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답다는 것을 우리 다들 내가 누군지 아니면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책 속에 물음을 많이 던지면서 찾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물음들을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고요.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줄여보니까 제 단어는 첫 번째가 독서였고 이 무엇이 나다움을 얘기할까 했을 때 첫 번째 독서, 두 번째는 제 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이 제 분야에 대한 그런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걷기, 저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풍부하게 상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아픔을 서로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사회를 알고 타인을 알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독서를 통해서 일의 실무를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오더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 이 제 몫으로 좀 독서를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작업물을 이제 내밀었을 때 그 항상 이제 하시는 이제 의뢰하신 분들은 많은 그러니까 공감도 해주시고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이곳에 이제 저도 발만 살짝 담그다가 시작했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좀 도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걷기라고 하는데요. 걷기는 거의 저희 정체성과 같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도 정리해보고 그리고 많은 길을 걸으면서 부산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으면서 많은 지역을 익히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통해서 사유를 하고 걷기는 또 진보잖아요. 우리 같이 행진하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모여서 걸으면서 우리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응원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짧은데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시너지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제 삶을 이끄는 이제 원동력이 되는데요. 독서의 한 구절구절마다 좋은 글귀가 많아서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독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아름다운 그 디자인을 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받았고 걷기를 통해서 그런 단단함들을 좀 더 채워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그 영화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월터 미티가 그 션 오코넬이라는 전공 기자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션 오코넬이 마지막으로 킬로만자로의 표범을 이제 찍기 위해서 산에 갔는데 월터 미티가 이제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이제 션 오코넬을 만나는데 이 전공 기자가 사진을 이제 표범이 나오는 순간 찍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찍지 않냐고 물었을 때 션 오코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머무는 순간이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은 지금 머무는 순간 그리고 그때가 가장 나다운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고민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좀 짧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 50평생 살면서 독서로 이렇게 다져지면서 좀 저는 말보다는 좀 글로 그리고 좀 제 작업물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술로서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친구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제 독서 모임이 마지막에 이쪽 모임에 안착을 했는데요. 서채연 선생님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 이쪽 선생님이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데 덕분에 정말 이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저 감사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좀 미흡하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가 나오고 우리 생가 밴드의 글이 뭐 여러 글이 올라오는데 우리 나영 선생님 글이 제일 길고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또 읽으면 읽는 맛이 납니다. 네. 나영 선생님 글 좋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골목 독서회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요즘 생가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시는 한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적인 그런 사색의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와 인연이 맺게 되어졌는지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한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좀 넘기겠습니다. 네, 여기는 해돋이 공부방이라는 곳인데 부산 영도구 청학동 그 산동네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27년 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20살인데 1997년 IMF 시기에 이 공부방을 성당에 다니는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과정이 정말 마을버스를 타고 골목길을 오르고 겨울에도 땀이 나는 그런 곳에 이 곳이 있는데 지금도 이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중학교 부부 선생님, 그리고 부산대 다니는 대학생들, 그리고 저는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저같이 이제 일반인들 한 20분들이 이 곳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10명쯤 되는 동네, 이 산동네 아이들을 케어를 하셨어요. 그냥 스스로 기뻐서, 좋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좀 무섭고 표정이 없고 욕설도 좀 잘하고 좀 무서워서 내가 여기 괜히 왔나 보다,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곳이다 하고 얼른 내려가려고 했는데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저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왜 저런지 고민을 하고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라는 그 결과를 또 도출하기까지 같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그런 시간들, 지금 원고가 있는데 원고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떨려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지금 생가에서 느끼는 느낌을 제가 한 27년 전에 여기서 느꼈던 것 같아요. 봉사자들은 공부방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더 웃고 조금이나마 아이다움을 찾으면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 선 경험이 이제 저한테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동력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분들이 그냥 과하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그대로 기꺼이 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게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다들 가난한 학생이고 근로자들이었는데 공부방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요거 하나로 기뻐했던 낭만 같은 게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희원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노래를 한 소절 부르면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후 저는 이제 제주도로 결혼을 떠납니다. 아이고, 우리 시간이다. 이게 결혼식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파란색들이 좀 많죠. 제가 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2번 찍었습니다. 이런 사진. 여기 지금 현장에 부산에서 온 남동생이 나와 있는데요. 친구가 많죠, 제가. 이렇게 얼른 넘기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제가 제주에서 느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장애인 보호시설에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그때 애기 엄마들이 5명이 자가용 한 대에 아이들을 하나씩 다 안고 또는 업고 이렇게 10명이 탔어요. 그렇게 해서 애기를 안고 청소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무한한 일인데 그때마다 저희를 너무 환하게 반겨주신 여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사회복지사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때 사회복지사라는 말을.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이걸 찾아봤더니 이제 이게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전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이 초록색만 읽어보면 인간의 존엄성, 천부의 자유권, 사회 정의 이런 부분을 읽는데 이건 안 돼.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확 드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무모하게 공부를 해서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해서 2009년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아직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2004년도에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바뀌어진 다음에 제가 들어간 건데 처음에 아동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역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느껴가지고 일단 여기서 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그 PPT로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동 보호 프로그램으로 항상 맛있는 저녁 식사와 간식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부모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듯이 맞이해주고 밥을 맛있게 먹고 집밥처럼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귀가를 하는 그런 보호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하지 않을 수 없는 방과 후 학습, 숙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나누어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런 뭐 웅변, 전래놀이, 킨다마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김해 좋은이유 지역아동센터의 2026년 프로그램을 지금 미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예, 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 체험과 캠프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다 함께 행복원 사업, 공연, 행사, 생일 파티 이런 게 있고 정서 프로그램으로는 매일매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또 좀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전문적인 치료를 연계하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지원하고 또 가족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자원봉사활동, 직원 전문교육, 실습지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대략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듯이 아동센터는 아이들을 반기고 일상을 묻고 또 공부도 하고 밥과 간식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돌봄이 절실한 개별 아이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상황과 필요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짧은 공부로 현장에 나왔을 때 너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막막하고 고민이 쌓였는데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동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원도 없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시선도 별로 좋지 않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도 좀 굉장히 좀 차가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 2009년쯤에. 네.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내가 이곳에 왜 있지? 그 이유는 잘은 몰라도 힘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목소리도 낼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경험도 좀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정서적 성장도 돕는 일을 해야겠다. 이 채찍에 가까운 내면의 소리는 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예. 알아야 눈앞에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에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짠, 짠, 짠. 네. 네, 요게 보시면 이거 혹시 뭐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스카우트. 네, 맞습니다. 네, 저기 지금 얼굴 파랗지 않은 저 여인이 접니다. 예, 스카우트, 소위 어린 시절에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요 스카우트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를 제가 4년 동안 대장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요걸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질서들, 또 건강하게 책임을 지는 활동, 힘든 활동도 기쁘게 하는 마음, 이런 걸 제가 배웠어요.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이제 제가 저희 센터 친구들한테 질서나 그 다음에 마인드나
체계나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배운 걸 아이들에게 이제 나누었는데, 아이들이 변화를 한 게 이제 형들이 동생들을 잘 챙기는 대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짝지를 정하면 그 짝지는 조장에게 보고하고, 조장은 활동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그게 체험뿐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이제 이게 서로를 잘 챙기고 질서가 챙기는 경험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계량할 수가 없지만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있지만, 예, 화면이 준비되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열심히 몇 차례 좀 살다 보니까 소진과 건강에 이상 신호가 따라오겠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 가는 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직업 이상의 의미를 두고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일을 했던 시절,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대표님, 네, 건강관리 이제 저희 잘 하고 살아요.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가족, 사회, 학교, 지역사회를 파악하면서 몇몇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겪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픔들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시줄, 날줄처럼 엮여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어른들로 인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너무 열이 나기도 하고, 해결을 위해서 뛰어들수록 더 일이 꼬이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 질문들 저에게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 송이 연꽃처럼 자신의 삶을 만들어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 저희 생가에도 몇 번 온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예, 이런 친구는 저에게 바로 선생님 같은 친구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역할을 하는 모습은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나의 아저씨가 곳곳에서 응원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네,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죄송해요. 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꿈꾸고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되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특별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조카, 내 동생, 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똑같이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족한 역량이 너무나 많지만은 책과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우정의 공화국 생가가 그 구멍을 메꾸어 주어서 다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가를 알게 되고 인문학을 익히며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지난해부터 아동센터는 29인 이상 시설은 선생님이 3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 전에 저 혼자 했었거든요. 이제 동료가 하나도 아니고 2이 생겨서 저는 지금 엄청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생각하는 가치관은 천부인권, 경천애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거부하는 편입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계층을 요구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시간을 조금이나마 늦추는 쪽에 서 있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함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들은 조금 먼저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늘 한 발 앞서서 무모하게 보였던, 그러나 꽤 진심을 지키려 애쓰는 50대 현장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한정희 선생님이 영향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그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한 6개월간 그 한정희 선생님이 주도해서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에게 그 역사 배우기 그리고 김해 알기 이런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경남 지역아동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무려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생각이 오십니다. 예, 다음은 예, 이거 한다고 가장 많이 조바심 내고 막 떨려 하시고 부끄러워 하시고 예,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예, 단상에 선 우리 정진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생각 10주년 생일잔치에 우바시 4번째 강연자로 참여하게 된 김정진입니다. 제가 제목을 일단 한다라고 정했는데요. 이거는 그 우바시 강연을 하겠다고 승낙한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앞서 하신 한정희 선생님 딸아쟁이거든요. 한정희 선생님께서 이걸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의가 왔을 때 정희 선생님이 하시면 저도 해야지 일단 한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정진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작은도서관의 사서로 일을 8년차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가로 인연을 맺은 건 오늘 강연자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에 공선옥 작가님이 하신 시절 독서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 뒤에 제가 밴드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신청하게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를 위한 글쓰기 3기 활동은 이미 끝났지만 이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9월부터 시작한 벽돌책 2권 깨기, 이번에 3기째인데 계속 벽돌책을 함께 깨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라는 것보다 나를 바꾼 거에 초점을 먼저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건 뭐고 없는 게 뭘까, 무엇이 나를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있는 것은 그리고 허세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책을 읽고 나서는 책을 덮고 나면 상상하는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신데렐라를 읽잖아요. 그러면 신데렐라가 왕자님의 선택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테러리스트가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신데렐라가 평소에 쌓아왔던 무공을 발휘해서 왕자를 구출해내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해결사가 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고 내가 해결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허세가 같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저는 뭘 가지고 있는 척, 아니면 뭔가 아는 척, 그리고 겸손한 척, 이런 척들을 20대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 속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이런 게 들킬까봐 또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눈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사귀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이미 헤어진 경우도 많고 눈치가 없습니다. 근데 눈치가 없는 것과 반면에 눈치는 잘 봅니다. 저 사람이 표정이 왜 저렇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살피는 눈치를 잘 보고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를 매번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맨 처음에 봤을 때 친절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흑심이 있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도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까칠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걸 몇 번 겪고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면 유보해야 되겠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됐냐, 게으른 찌질이가 됐습니다. 저는 뭔가 제대로 하는 건 없는데 욕심은 많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노력도 심지어 안 했습니다. 뭔가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래야지 드라마가 되는데 저는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일단 한다라고 했느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찌질했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부족함을 느꼈던, 한계를 느꼈던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4가지를 꼽아봤거든요. 저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제법 했거든요. 근데 가정 형편 때문에 상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그래도 저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상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도 뭔가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상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숫자에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들어가니 숫자와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숫자에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너무 약했어요. 예전에 저희가 부기, 회계라고 하지 않고 부기라고 했거든요. 부기나 주사는 구조적인 맥락을 잘 알아야지 잘 풀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는 그냥 공식을 외우고 적용해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은 땄지만 제가 그걸 기억하거나 다른 응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수능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됐어요. 선배들이 그때 수능을 다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학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수능을 치면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국영수 선생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보충 수업을 해주세요. 우리는 수학도 수학 원까지만 배우거든요. 시간이 여러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국영수 선생님께 보충 수업을 해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계 고등학교에 온 것은 쉬려고 조금 편하게 쉬고 싶어서 오는 건데, 우리한테 수업 시간 외에 수업을 더 하라고 하다니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외면당하는 느낌도 들었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게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좀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9살 10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교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었거든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지금은 SK 옛날에는 유공이라고 했어요. 석유공사 그 회사의 하청업체 같은 회사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 회사는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고 해서 저는 취업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의 직책은 사무보조였어요. 거기에서는 남초 회사였거든요. 배도 있고 그러니까 선원들도 있고 남자들이 훨씬 많고 여자들은 좀 적은 회사였는데 남초 회사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고 여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무로 시작하고 여자들은 사무보조에서 보조로 시작해서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네,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이 쉬웠어요.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절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문 작성하고 전화 받고 복사하고 이 정도 일만 해도 타이핑하고 그때는 전자타자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동타자기 그런 타자를 치고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거여서 너무 쉬워서 하루 종일 옆에 있는 다른 동료랑 수다를 떨다가 퇴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 말고 제 뒤에 있는 대리님이나 과장님들은 너무 치열한 거예요. 다른 세계에 계시는 분들 같았어요. 왜 안 되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일단 야간 대학에 진학을 2년제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2년제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의 배려로 좀 일찍 나가서 하긴 했는데 저한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SK텔레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그 부산의 광복동에 SK텔레콤 대리점을 하나, 직영점을 하나 맡아라 해서 그 직원을 뽑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여사원을 뽑는 거예요. 그 여사원은 3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라서 안 되거나 이렇게 뭔가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시작이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다르게 시작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깨닫고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죠. 나 4년제로 편입을 할까? 그러니까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고 4년제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판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2년제로 진학을 했다가 4년제로 편입한 이야기가 좀 구질구질하게 느껴져서 잘 하지는 않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4년제로 졸업하고 나서 뭐가 많이 바뀌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정도인데 그래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이가 8개월일 때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만두게 됐고 둘째가 4살이 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었을 때 저는 당장에라도 뛰쳐나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데도 재능이 없지만 살림에도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을 하면 저는 저능력자인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 그래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집안 살림만 하면은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잘하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하려고 아이를 키우면서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든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여성센터에서 하는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거였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그 강사님께서 김해 여성에 전화해서 그 성폭력 예방 강사 과정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할 거다 해서 저도 그때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이 깨우쳤어요. 거기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일상이 제가 그 10대부터 20대까지 회사 생활 내내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들이 어떤 건지도 거기서 제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성폭력 예방 강사를 하고 시연을 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1시간짜리 수업을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처음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잡니다. 자고 눕고 어떤 아이들은 뒤에서 작은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괴감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수업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역량 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강연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인성 리더십 강사 해서 거기서는 그 수업 계획표 하는 것부터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의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질문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단답형 질문밖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이런 질문밖에 안 해보니까 수업을 하면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요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도전했던 게 감정 코칭 강사긴 하지만 저희가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질문을 잘하고 싶어서 갔는데 저는 그렇게 공감에 재능이 없는지 또 깨달았습니다. 시연을 하면서
그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떨어질 뻔한 걸 겨우 봐주셔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질문에도 재능이 없구나 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서 동아리를 그래서 질문을 잘하고 싶어서 독서 동아리를 많이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독서 동아리 할 때 다른 데서 독서 동아리 할 때 니체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는 인문학당이었던 것 같아요. 생가에서 니체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연락은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참여하고 싶다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나랑 다른 사람들 니체를 이렇게 공부하시다니 멋진 사람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은 도서관에 취업을 하게 되고 2019년부터 아마 여기에서 생가에서 책을 구입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가를 강력 추천했죠. 나 들었다. 생가라는 곳이 엄청 멋진 곳이다. 이렇게 관장님을 설득해서 여기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아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22년부터 제가 생가를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동안에도 저는 생가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못 이기는 척 와봤는데 그때 첫 강연이 공선욱 작가님이었는데 책을 읽는 거랑 공선욱 작가님이 그때 어떤 이유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듣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아마 인연이 엄청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절 독서나 달달 인문학도 많이 들었지만 생가에서 진행하는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성장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지적으로 변했다라는 예,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는 안 했어요. 사실 책을 읽어가야 되면 겨우 읽거나 반만 읽거나 그런데 가긴 갑니다. 저의 모토는 도망만 가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발전은 없는데 도망 안 가고 그냥 옆에서 따라만 가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있게 되어서 민망하기도 한데 저는 언제나 도망만 가지 말자라는 좀 약간 건조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귀가 좋아서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밑에는 제가 몸을 숙여가면서 적어가지고 삐뚤빼뚤한데 매튜 맥커너이라고 아십니까? 인터스텔라 주연 한 배우인데요. 그분이 아이가 셋이래요. 그런데 아이랑 부모랑 소통하는 게 힘들고 뭐 하지마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거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그림책에 글로 썼다고 합니다. 그림은 다른 분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저한테 많을 줄 알고 이걸 같이 읽어볼까 했거든요. 이 책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귀를 보면 경주에 참가했다고 해서 꼭 완벽히 준비된 건 아니야. 제가 생가에 온다고 해서 완벽히 책을 읽은 건 아닌 것처럼요. 따라간다고 해서 꼭 뒤처지는 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해가 졌다고 다시 뜨지 않는 건 아니야. 매일매일은 선물이고 하나하나가 깜짝 선물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글을 보고 아이들하고도 공감하고 제 마음하고도 맞닿아서 도서관에 적었습니다. 사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오늘 같은 날 도망치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보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 글은 수본 진심 제일 정지는 제가 10년 넘게 저 푸샤에 있는 말인데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성인이 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신 글인데요. 제 이름이 정진인데 정진이랑 글이 들어가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매번 도망가려고 하니까 첫마음을 지키라고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서산대사의 성가 귀감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인생은 땡땡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거든요. 이 글은 제가 아까 그 우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돌아봤던 그 분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거든요. 인생은 뭘까요? 요새 많이 하는 말이긴 해요. 인생은 뭘까요? 정진이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기세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도망치고 그럴 때마다 인생은 기세야, 별거 없어, 못하면 뭐 어때, 그냥 가서 부딪혀 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한 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9살 처음 취업했을 때 저를 이뻐해 주신 직장 상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방과후 지도사로 해서도 취업이 안 돼서 막 좌절하고 있을 때 이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나름 강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가에 왔을 때는 또 수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초록동색이라는 친구도 생겼고 벽돌책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되뇌이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버틸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진쌤 인생을 엿본 것 같습니다. 엿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본 정진쌤하고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친근해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잘 풀어주신 정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행감이 성장하는 엔지니어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김정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길이라고 합니다. 방금 제 소개하는 팜플렛을 봤는데 무지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무지개를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무지개를 그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대학생활을 좀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좀 재밌게 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제가 대학교 때 전기 자전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국토정조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카카오 T 바이크 전기 자전거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너무 앞으로 쌩쌩 잘 나가더라고요. 그때 신세계를 경험했는데 우연히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어떤 대학생 친구가 자전거 엔진을 다는 거예요. 자전거에 자동차처럼 엔진을 달아가지고 개조해서 앞으로 쑥 나가는 거 보고 나도 전기 자전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이제 각종 유튜브나 책이나 영상들을 접해서 전기 자전거를 만들었고요. 이제 만들어서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인천까지 국토정주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인 것처럼 전기 자전거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였거든요. 이제 맨 왼쪽 상단에 보시는 저 셀이 원통형 셀이 있는데 우리 휴대폰 충전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이제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휴대폰 보조 배터리에는. 근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전압하고 용량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직렬하고 병렬 연결을 해서 전압하고 용량을 많이 늘렸어요.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다 보니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납땜 연결해서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저런 것처럼 최종적으로 배터리 팩을 만들었고, 이제 어쨌든 전기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를 구동시키다 보면은 이제 전기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220V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하는 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제작을 했었고, 이제 저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전거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달았어요. 일종의 개조를 한 거죠. 배터리를 몸통 부분에 달고 이제 모터는 뒷바퀴에 모터를 장착을 한 다음에, 어쨌든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스로틀 바디나 뭐 파스 센서 이렇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0개월 동안 집에서 혼자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서 이제 최종 완성본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부산에서부터 이제 인천까지 국토 정류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가 경로는 이제 부산에서부터 대구 거쳐가지고 남한강 거쳐서 한강으로 가는 경로였는데 첫날부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비 맞으면서 그냥 갔어요. 혹시라도 감전이 되면은 뭐 그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그런 일념을 그냥 대학생 패기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제작하면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실제로 감전도 한번 당한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다가 이제 퓨즈라는 어떤 제품을 제가 만졌거든요. 만지는 동시에 감전이 되더라고요. 220V가 제 몸에 흘렀고 쫙 하는 비명소리의 동시에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 집이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비명소리와 함께 TV가 꺼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길아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사실적으로 실토를 해버리면은 자전거 못 만들게 할까봐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다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다 완주하고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했죠. 그때 감전 당했다. 그때 사실대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못 만들게 할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하니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론은 이제 지금 완주했을 당시 제 모습이고 이제 이렇게 스탬프를 찍으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인천에서 최종적으로 스탬프 찍고 상장까지 받은 그 경험이 저의 20대 제일 인상적이었던 여행 경험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자동차 엔지니어가 됐어요. 전기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배터리를 이제 뭐랄까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고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제 조금 활약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동차 엔지니어가 됐는데,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2년 차 때 좀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좀 주 5일 동안 8시간씩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의 굴레 속에서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분야 일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이런 매너리즘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또 제가 여행을 결합을 해봤어요. 어쨌든 자동차는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구는 하이테크 정비라고
일반 오토큐 이런 데서 못 고치는 것을 이제 센터에서 이제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EV6 충전이 안 된다 라고 이제 고객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일단 충전구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뭐 탄화 흔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선이 끊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접근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완속 충전, 급속 충전 이렇게 제가 한번 볼펜으로 분류를 해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면은 2차적으로 엔지니어가 이렇게 전장 회로도를 보면서 작업을 이어나가요. 이제 회로도를 보면은 조금 미러 같죠. 여기서 미러 같은 거를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나는 전장 회로도의 미러를 여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해보니까 엄청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게 아까 충전 단자였고, 요거는 이제 충전 단자를 제어하는 VCMS라는 제어기고, 요게 뭐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이면 알 수 있겠는데 ICCU라는 이제 부품이에요. 이게 ICCU가 충전구 단자에서 배터리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제어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ICCU까지 들어가면은 전장회로도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배터리까지 이렇게 밑으로 주황 색깔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배터리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퓨즈가 끊겨 있다 하면은 이제 그 퓨즈를 찾아서 고치거나 교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여행이라는 뭐 단어를 접목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제가 뭐랄까 고치는 정비사의 역할만 했다면은 이런 자동차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니까 매일같이 이제 일이 새롭고 재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 매너리즘도 제가 탈피를 할 수 있었던 이제 디딤돌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전장 회로도만 보여드리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작업했던 것도 첨부를 해놨어요. 이게 제가 ICCU 말했던 그 중요한 제어기고, 요거는 뭐 자동차 정비가 전장뿐만 아니라 소음 또는 엔진, 하이브리드 각종 제어기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전기 전자 쪽으로 정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제가 사진을 다 첨부를 해봤고, 요건 이제 멀티테스터기로 전압을 측정하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뭐 접지 단자 연결하는 사진이고, 배선 란스 점검, 얼마나 구멍이 벌어졌나 아니면 좁아졌나라는 걸 이제 측정하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나온 사진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고, 이건 실제 EV6, 이거는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온다고 제가 잠깐 첨부를 했고요. EV6 배터리 내린 사진이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매일 사람이 바뀌어요. 자동차도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거기에 또 사람도 여행자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분들은 이제 게스트가 되고 제가 호스트가 되자. 그리고 이제 나한테 내 리프트에 오는 게스트들이 매일 바뀐다. 이제 그 사람이 들려주는 제 이야기와 자동차가 들려주는 그 아픈 점을 제가 고침으로써 이제 기술력이 좀 더 상승시키는 그런 발상을 해보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기다려지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책 이야기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제가 3달 동안 이제 회사에서 휴직을 받게 돼가지고 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독일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이제 니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어느 도서관을 갔는데 이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독일어하고 영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서분한테
혹시 한국어로 된 책 칸이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딱 한 이만큼밖에 한국어 책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어서오세요 휘남동 서점입니다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어요. 혼자서. 읽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고 나도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도서관을 나왔는데 이제 버스 타고 왼쪽 사진에 보면은 버스 타고 체코로 넘어가는 버스 아니었어요. 이제 넓은 초원에서 계속 그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휘남동 서점입니다라는 책이. 그 책이 생각나면서 나도 이런 소설을 써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제가 책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떤 장르를 쓸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힌 그런 순환에 빠졌었거든요. 뭐 수필을 쓸지 시를 쓸지 소설을 쓸지 뭐 희곡을 쓸지 아무래도 첫 이제 글쓰기다 보니까 그런 뭐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에 빠졌었는데 그 도서관을 계기로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배경으로 소설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주올레길을 완주했었거든요. 완주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공간이 저기 삼방산에 있는 사계리예요. 삼방산이 남서쪽에 있는 이제 남서쪽에 있는데 그 동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름도 예쁘고. 한 달 동안 이제 글을 집필 활동을 하려고 넘어갔는데 혼자 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는 다양한 게스트하우스들이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 스텝을 하면서 이제 영감을 받고 글을 써보자 라는 다짐을 하고 그걸 신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삼방대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서 5주 동안 이제 놀면서 많은 사람과 공감도 하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본 목적과는 다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 술도 먹고 근처에 있는 가파도도 가고 러닝 수영도 하고 거의 집필 활동을 못했는데 예, 거기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 소설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실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성격도 오마주 해가지고 이제 뭐 각종 뭐 장 테마별로 재밌게 나오는데 뭐 글쓰기가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잘 써질 때도 있고 못 써질 때도 있고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글을 써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재밌어요. 그냥 바다 보다가 노트북 하나 꺼놔가지고 글을 쓸 때도 있고 뭐 어디 지역 인터넷 구애 없이 그냥 한글만 켜가지고 써면 되니까 그렇게 쓰는 중이고 이제 책 제목은 사계리 정비서라고 정했어요. 이제 사계리에 있는 어느 정비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좀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정비서다 보니까 그때 정비했던 사람들이나 제가 느꼈던 감정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이제 내년 12월 달 안에는 출판하는 게 목표여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결합을 했을 때 좀 독창적인 생각과 실행력이 좀 많이 상승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행이랑 전기공학이랑 결합해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서 국토 정주한 거랑 이제 정비랑 이제 뭐 회로도 미로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너리즘을 탈출한 거랑 마지막으로 책이랑 이제 정비사라는 그런 직업성을 연결해가지고 소설을 쓸 계획을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배우는 거랑 결합을 한번 해보시면은 완전 독창적이고 새로운 발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취업 준비생이나 좀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저한테 뭐 질문을 하시면은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해요. 좋아하는 것이랑 배우는 거를 한번 결합을 해보라고. 완전 생판 다른 분야더라도 그거를 결합해서 이룰 수만 있다면은 뭐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국내에서만큼은 나만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이제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으면은 앞으로 요즘 뭐 중고 신입이라든지 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한 환경인데 그걸 미리 준비를 하거나 그런 무기를 쌓을 수 있으면은 뭐 저처럼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젊은이의 이야기라 새롭죠? 네. 좋았습니다. 네. 저희들도 가능할까요? 예,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 최은 선생님이 기다리다가 지금 막 숨이 넘어가신다고 지금 그러시고 계신데, 예.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태어나서 마이크를 두 번째 잡는데 첫 번째 잡을 때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축사 같은 걸 해주려고 마이크를 잡았었는데 잡으니까 한쪽 손까지 이렇게 잡아도 계속 떨려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노래도 못해서 노래방도 노래도 안 부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는 올 4월에 환갑을 지냈습니다. 다른 직업을 이렇게 기웃거릴 능력도 없었고 뭐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 꽃일만 그러니까 이제 그 꽃일만 30년을 넘게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제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을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플로리스트라고 그렇게 하던데 좀 이렇게 빗나간 이야기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오래 전에 이렇게 이제 제가 작은 음악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직업을 적는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뮤직하게 보이려고 플로리스트라고 적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저한테 자꾸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또 이렇게 플로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블루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플로리스트라고 적은 줄 알고 저보고 자꾸 그 동호회에 자꾸 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정도 문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플로리스트가 아니고 플로리스트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못 알아먹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삶을 살 거야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는 목표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올해 이렇게 딱 환갑이 되고 보니까 꿈꾸고 소망했던 일들이 저한테 하나도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하던 이제 일들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거 제하고 이제 자의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을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암을 이제 이렇게 앓고 있는데 또 다시 또 이제 재발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일도 그만두고 뭐 이러면서 뭔가 막 정신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이렇게 뭐 우바시를 이렇게 할 때 주제는 뭐로 냈었냐면 풀로 읽는 나의 몸, 뿌리를 믿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냈었는데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60 살아보면서 내 인생이 나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그걸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뭔가가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걸 써도 이건 안 아까워라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살면서 집은 딱 한 번밖에 안 사봤거든요. 그렇게 생애 첫 집을 사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꽃만큼은 제가 그 없는 돈으로 몇 억치를 사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꽃, 비싼 꽃, 뭐 시장 제일 그 갔을 때가 제가 힘이 나는 게 이제 꽃시장에 갔을 때인데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비싸갖고 몸 사는 꽃을 저는 다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이제 손님한테 발리러 갔을 때도 있고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도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모든 꽃을 제가 이렇게 어쨌건 제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었고 만지면 또 좋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사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업병이 있잖아요, 그지? 직업병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꽃일을 하다 보면 직업병으로 오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손을 많이 쓰니까 발하고 근육 같은 게 많이 오는데 저한테는 직업병이 그런 직업병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제가 밖에를 나가면 모든 꽃을 자르거든요. 그렇게 가위를 들고 자르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모든 특히 이제 해방천이 제 그 주 무대인데 가면은 거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실은 잘라가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상상을 하던 걸 사실은 제가 가위를 가지고 잘 자르지는 않거든요. 특히 저는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할 때 시장에서 가져오는 것만 하지 밖에 있는 식물을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건 절대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상상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를 오늘은 좀 보여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새벽에 가위를 들고 나가가지고 잘랐는데 이렇게 이제 계절이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되면서 풀들이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조금 잘라봤는데 이거는 제가 자를 때 어떤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잘랐냐면은 나는 이렇게 그 순간들을 채도 그렇게 명도가 아니고 채도에 맞게 그렇게 해갖고 잘랐는데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붉은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갖고 겨울로 이렇게 소멸되는 이 순간을 잘랐는데 결국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눈으로 가지고 이걸 다 자르거든요. 아 그래 이걸 자르고 이걸 자르가지고 이게 여기는 너무 예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이제 물망초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도 다 자르거든요. 잘라가지고 상상입니다.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가지고 이제 속으로 이제 다 이렇게 엮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손으로 엮어보다가 제가 너무 놀랬던 게 풀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가 어울리는 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쑥이거든요. 쑥이면 이걸 잘랐을 때 이 몸이 여기 이 몸에 닿았을 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상상을 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쑥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잘라놓고 그러면 이제 그 쑥 뿌리에다가 다른 풀을 갖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뭐 쑥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갈대를 갖다 엮는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종이 다르니까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이제 항명이 같은 거, 종명이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러면 쑥과 쑥끼리 이렇게 해갖고 잘라가지고 이러면 그 뿌리에 그 체형에 맞는 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그게 너무 진짜 이렇게 저한테 준 너무 큰 놀라움과 충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다 잘랐거든요. 상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종명이 같은 것, 뭐 해화나무라든지 소나무 같은 거, 단풍나무 같은 거 이렇게 그 큰 기둥들 이렇게 눈으로 자란다는 건 사실 제가 실천만 안 했다 뿐이지 이렇게 톱으로 가지고 자르면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을 먹으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소나무 거기에 맞는 체형에 아무리 다른 소나무를 갖다 놔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뚱뚱한 거, 왜소한 거, 이렇게 뭐
심지어는 똑같아 보여도 이렇게 보면은 나무 가지가 다르고 뒤틀러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생긴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세상에 모든 아무리 종이 같고 학명 같아도.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진짜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 우리도 사람도 이 세상에 결국 나 하나. 그러니까 우리 저 사실 콤플렉스 엄청 많았거든요. 손도 엄청 커요. 그런데 동생은 저보고 백송이 장미하라고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다. 언니 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손이 이렇게 근데 백송이 장미 샀거든요. 발도 엄청 커요. 입도 막 이렇게 돌출행이고 그래서 엄청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나의 몸은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면 특히 이렇게 이제 뭐 청소년 기도 그렇고 요새 이제 뭐 성경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누구나 다 콤플렉스 있잖아요. 근데 신체적인 것도 있고 뭐 결핍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결핍된 거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누구의 어떤 뭐 연예인이 이렇게 손을 뭐 이렇게 내 손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내 머리카락이 그랬으면 그랬어 했을 때 그거 절대 못 가져오거든요. 가져 어울리지도 않거든요. 왜 그러냐 이미 나는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딱 이거는 그래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냥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싶었냐면 이렇게 뭐 책 이렇게 뭐 식물학자라든지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 제가 책을 이렇게 뭐 적게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세상 어느 박사도 누구라도 이렇게 뭔가 제 같은 느낌으로 안 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60년 동안 살면서 안 겪은 거니까 이거는 그럼 오늘 우리가 가가지고 이야기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결국 제가 이렇게 60년 이렇게 이제 살고 보니까 제 인생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건강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돈도 주지 않았고 그렇게 막 일생 동안 이렇게 뭐 30년 동안 일했으면 뭐 이렇게 뭐 집도 좋은 거 사고 아파트 아니 차도 좋은 거 사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랬는데 딱 하나 이 선물 딱 주더라고요. 너는 귀한 사람. 너는 이 세상에 네 혼자밖에 없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몸은 네한테 처음부터 네 거였고 완전했고 누구하고도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거. 이 선물 하나 딱 받고 나니까 그래 이게 참 귀한 선물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나누고 싶었는데 뿌리를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뿌리는 다 아시겠지만 나무가 가지고 있는 큰 형태만큼 뿌리도 그대로 밑에 다 뻗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 나무 뿌리만 이렇게 하고 그 나무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나무가 우러나면 뿌리도 그대로 차 이렇게 이제 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뿌리는 그러면 과연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뿌리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되라고 이렇게 뭐 붙어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뿌리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붙어내라고 붙어주는 것 같아요. 밑에서 네가 잘 버틸 수 있도록 나는 밑에서 이렇게 지지해 줄 거야 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뿌리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뿌리를 이제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보고 여기 보면 이게 강아지 풀이거든요. 다 아시지? 저 하잖아요. 그지? 강아지 풀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꺾었거든요. 강아지를 끊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말라.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이거 꺾으러 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발행이 풀이라는 거거든요. 발행이 풀인데 잎을 많이들 보셨지? 이렇게 생긴 너무나 힘알이 없고 힘없고 뭔가 보면은 흔들흔들하고 근데 잎꽃이 언제 피냐면 조가을이 딱 되면은 지천으로 피거든요. 근데 이게 뭐 미친 듯이 피어나가지고 특히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풀을 매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잎을 따면 미쳐갖고 나자빠질 정도로 그 풀을 매야 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풀인데 이 풀이 이렇게 그 가을 되면 이렇게 막 지천으로 이렇게 쫙 피면은 잎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왜 좋아하냐면 이 풀은 함성 같은 이렇게 보면 버이 동서남북 버이를 그리거든요. 그렇게 이게 다른 풀들은 뭔가가 이렇게 오송청하고 이랬는데 얘는 그냥 사방으로 부르죠. 다 아실 겁니다. 이 풀. 버이를 이렇게 막 그리면서 이 풀
뿔이 막 이렇게 지천으로 바람이 싹 불면은 그래 이 살면서 내한테 누가 저렇게 이렇게 함성을 지르게 나를 응원해 줬던가? 아니 아무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차게 응원해 준 적은 없었지. 너만이 그랬지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참 좋은데 또 하나 왜 좋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아빠풀이라고 그러는데 이 풀은 보면은 이렇게 지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푸를 다 열어젖힌 것 같은 풀이에요. 이거는 동서남북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이렇게 그 가둬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바람과 햇빛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통하게 하는 그런 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풀은 저한테는 한량풀 아빠 같아요. 그냥 돈 안 버리고 아빠가 진짜 그냥 한량 집에 살림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풀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 뭐 이렇게 뭐 한량처럼 이렇게 살아보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되는데 또 제가 이제 왜 이 두 개를 이렇게 싸가왔냐면 또 이 강아지 풀은 제 눈에는 엄마 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씨 하나도 안 버려요. 뭐 그냥 이렇게 딱 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항상 저는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가난한 엄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또 이 꽃은 보면 또 그런데도 또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보면 씨 하나도 사면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비유하려고 이제 다 들고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는 한 분 한 분 나도 그렇고 아무도 비교하면 안 되고 나는 그냥 오로지 그냥 나라는 거. 부처님은 뭐 선생처럼 뭐 유아독존을 했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의미 이거는 아무하고도 바꾸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참 육시반갑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제가 그냥 절실하게 이렇게 제 스스로를 이렇게 깨닫게 해준 시간들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풀처럼 제가 이제 한량풀인 제가 좋아하는 발행이 풀처럼 제 사방을 이렇게 다 열고 제가 드리는 이렇게 모든 이렇게 함성을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현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예. 너무 좋았어요. 듣는 것도 좋지만 늘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마치면 됩니까? 하십니까? 네. 우바시 올해 많이 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강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